목소리와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50년 전 전쟁통에 잃어버린 내 아들. 그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바로 나인 줄도 모른 채 내 손녀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의 꽃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찬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신 채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집안입니다. 제 손녀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이 일은 그 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저녁 무렵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지은이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은 제가 두어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예의 바르고 지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재벌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뻐하셔야죠.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정말 잘됐다 잘됐어. 그날 저녁 지은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결혼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부엌에서 지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떠서 간을 보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제가 오후에 따던 고추가 소쿠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는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무엇을 했던가.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키우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그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분홍색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5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는 제가 첫째 아들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피난민 수용소 근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제 손으로 이 베넷 저고리를 입혔는데 하루 만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전쟁통이라 혼란스러워서 아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우는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부인, 이 아이가 부인 아기 같습니다. 다른 산모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힌 아이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이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제 품에 안긴 그 아기도 엄마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민철이, 지은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궁금했습니다.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었던 제 친아들은 어디로 갔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베넷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아, 넌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니? 엄마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옆에 선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혁입니다.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로 안내했고 그분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집은 낡았습니다. 벽지도 오래됐고 가구도 허름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제 집을 평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와 민철이도 급히 왔고 우리는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차라도 대접하려 했지만 강재혁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강재혁 회장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집안입니다. 신분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혼은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민철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재혁 회장이 일어서며 저를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옆모습이, 턱선이, 걷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의 모습이 50년이 흘러 이렇게 자란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재혁 회장이 현관문을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고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철이는 딸을 안아주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내 아들일 리가 없겠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났지만 지은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고개만 저었고 가끔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에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올릴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물을 붓는 그 모든 과정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왠지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민철이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50년 넘게 제 품에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딸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제가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지은이가 이런 고생을 하네요. 민철이가 제 앞에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란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그분이 제 친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제 친아들이 제 손녀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니. 나흘째 되던 날 민준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를 보자 다시 눈물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간절할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그것만큼 위태로운 것도 없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가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서 설득해 보겠대요. 이번엔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였는데 그래도 20년은 된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구나. 식당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강재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우리를 보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강재혁 회장의 차가운 분위기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강재혁 회장은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가문이 있고 체면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너는 우리 집안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배우자를 만나야 해. 그리고는 지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은 너무 다릅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평생 고생할 겁니다.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강재혁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은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어온 기업입니다. 제 아버지가 또 저의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이걸 지키려면 그에 맞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기업이라고요. 그럼 그분의 할아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의 친어머니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강재혁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성모병원에서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바로 제가 아들을 낳은 날짜와 장소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민철이가 황급히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제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방을 나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남아 출생.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분이 내 아들이란 말인가? 그럼 내 친아들이 내 손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인가? 저는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안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밝혀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민철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은이는 어떻게 되고? 그날 밤 저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제 마음속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에 넣은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고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철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그 날짜와 장소를 되뇌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냥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이대로 평생 의문을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시내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검사 방법도 설명해 주었고 어떻게 샘플을 채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혹은 면봉으로 입안을 닦은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강재혁 회장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은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민준이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가 고맙다며 차를 마셨고 한참 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옆에 민준이가 사용한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수건을 집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민준이 거야. 회장님 것이 필요한데.
저는 다시 수건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가 잠깐 우리 집 근처에 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공장이 근처에 있어서 시차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인사라도 드리러 들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부탁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틀 후 강재혁 회장이 정말로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회장은 현관 앞에 서서 민철이에게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이 잠깐 앉았던 의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아 다른 봉지에 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죄를 짓는 사람 같은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2개의 봉지를 접수대에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빨래를 널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장을 보다가도 자꾸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너덜너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구나. 5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진실이. 저는 눈을 꼭 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99.9% 일치.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됨.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강재혁 회장. 그분이 정말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 민철이는 자신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생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민철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강재혁 회장은 자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은이와 민준이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민철이가 웃으며 저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DNA 검사 결과지와 낡은 베넷 저고리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의 비밀과 오늘의 진실이 그렇게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저는 얼른 결과지와 베넷 저고리를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민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저를 평생 지켜준 손이었습니다. 민철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민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말씀을 왜 하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 아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제 가슴에 묻기로. 민철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그것이 제 가슴을 찢는 일이라 해도. 그 결심을 하고 나서도 저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철이는 날마다 걱정했고 지은이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은 멈춰 있었고 수돗물만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상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마다 혼자 우시는 것 같고.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은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은이는 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에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는 것도, 가끔 서랍을 열었다 닫는 것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다가 또 멍해져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나갈 때는 닫았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설마 민철이가.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이가 제 얼굴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궁금증과 걱정, 그리고 뭔가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가 옆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던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 청소하다가 서랍을 봤어요.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종이요. DNA 검사 결과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강재혁 회장님이 할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혼자 고민하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비밀이야. 아무도 알면 안 돼. 특히 내 아버지는. 민철이는 절대 알면 안 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밝히면 민준이 아버지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할머니의 친아들이면 우리 결혼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돼, 지은아. 이 사실을 밝히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겠니? 평생 자기가 내 친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니?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이렇게 혼자 아파하시잖아요. 그게 더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다만 너만 행복하면 돼. 내가 민준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그날 밤 지은이와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간 혼자 품었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눴습니다. 며칠 후 민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민철이가 수줍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냥요. 어머니가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꽃이라도 사왔어요. 민철이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철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가 힘드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한테 받은 것만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셨잖아요. 제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평생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민철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철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세상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민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앉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50년 전 병원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때 간호사였던 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지은이가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할머니. 제 방식대로요.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민준 오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어떡하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지킬게요. 아빠는 평생 할머니 아들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재혁 회장님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자기가 누구를 무시했는지, 자기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녀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아이였구나.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지은이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민철이를 지키는 방법을, 모두를 지키는 방법을.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도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싸워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지은이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지은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지은이는 먼저 옛 부산 성모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기록 일부가 부산시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은이는 며칠 동안 부산을 오가며 자료를 뒤졌습니다. 저는 매일 지은이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자꾸만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들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지은이는 복사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2명의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순자의 아들, 또 하나는 강씨 성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2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그 이틀 후에 정정 기록이 있어요. 착오로 인한 신생아 재확인이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2 아기가 뒤바뀐 증거. 지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당시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데리고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온 노인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얗게 센 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1953년에 부산 성모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우리를 바라보던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노인의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통이었어요. 병원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산모들은 넘쳐났죠.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나는 가난한 피난민 여인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그 산모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폭격 경보가 울렸고 우리는 모두 지하로 대피해야 했어요. 혼란 중에 2 아기가 뒤바뀐 거예요. 부유한 집안의 아기한테 가난한 집안 아기의 이름표가 붙었고 가난한 집안 아기한테 부유한 집안의 이름표가 붙었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2 아기가 각자의 집으로 갔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아기를 데려가 버렸죠. 저희는 당신한테 다른 아기를 돌려줬지만 그게 당신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 부유한 집안이 강씨 집안이었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씨 집안이었어요. 지금은 큰 재벌이 됐다고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제 아들은 강재혁 회장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운 민철이는 강씨 집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말렸지만 지은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지은이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마치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과 싸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는 아버지한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가서 말하겠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지은아.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떡하니?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이게 정이라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해요. 우리 싸웠어요, 할머니.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지은이와 민준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재혁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이가 전화를 받았고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3명 모두 강재혁 회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넓고 화려한 회장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 딸과 계속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손이 떨렸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도 한때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회장님의 친어머니가 바로 이 가난한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에서 태어나셨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그날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당장 나가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손녀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경비, 이 사람들을 내보내. 우리는 경비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고 민철이는 주먹을 불끈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내용 증명이 배달됐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의 만남을 금지하고 만약 계속 접촉하면 스토킹 방지법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서류를 받아든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민철이는 주먹을 쥔 채 벽을 쳤습니다.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민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철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민철아, 사실은 내가 그 집안의 친아들이란다. 그리고 그 회장이 바로 내 친아들이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와 큰 싸움을 벌인 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은이에게 온 민준의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가 날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 내일 비행기표를 끊었대.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아. 지은이는 그 문자를 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와 민철이가 따라 나갔지만 지은이는 이미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50년 전에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야. 내가 진실을 일찍 밝히지 못한 게 잘못이야. 그날 밤 지은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 오빠가 내일 미국으로 가요. 3년 동안 돌아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때까지 저를 잊으라고.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끝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강재혁 회장이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민철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민철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어젯밤 당신 딸이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공항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어젯밤 헤어진 후로 연락 못 받았어요. 회장이 지은이를 노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 아들을 어디 숨긴 거 아닙니까? 민철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우리 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한테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십시오. 회장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당신네 집안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신분에 맞게 살았어야죠.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덤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습니다. 주제요? 신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신지 아십니까? 회장님을 낳아준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철이와 지은이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부산 성모병원. 회장님은 그날 그곳에서 태어나셨죠. 저도 그날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두 아기가 뒤바뀐 겁니다.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시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요. 회장님과 저는 99.9% 친자 관계입니다. 그 종이를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는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회장님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가난한 할머니가 바로 회장님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집안이 사실은 회장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민철이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민철이를 돌아봤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민철아, 미안하다. 내가 평생 숨겨왔구나. 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전쟁통에 뒤바뀐 다른 집안의 아들이었어.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철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종이를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부산에 가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당시 간호사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꾸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요? 회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저는 회장님의 재산 따위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이 저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50년 동안 제 아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녀를 괴롭히고 저를 무시하고 신분이 어쩌고 하면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 저를 받쳐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강재혁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를 불러. 빨리. 그 후로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이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철이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난 걸까요? 제가 움직이자 민철이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사흘이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철이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민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민철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민철아, 나는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전쟁통에 바뀐 아이라는 것.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내가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눈물이 민철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사흘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깨달았어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50년 넘게 키워주셨어요. 밥 먹여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주시고 제가 학교 갈 때 손 흔들어 주시고. 그게 진짜 어머니잖아요. 민철이가 제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철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철아. 정말 고마워.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민준이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밖에 계세요. 들어와도 될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재혁 회장이 여기 있다고요?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사흘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복도 벤치에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저는 놀라서 민철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직접 가셨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하시고 그때 간호사님도 만나셨대요. 그리고 자기 양부모님한테도 물어보셨대요.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재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끔한 정장이 아니라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혼란과 후회,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회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제 침대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철이와 지은이, 민준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강재혁 회장이, 그 거만하고 냉정했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는데 당신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간호사님 증언도 양부모님 말씀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의 아들이었고 50년 전 전쟁통에 뒤바뀐 아이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분홍색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이것 양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근처 자수가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자수는 당시 부산 지역에서만 쓰던 기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제가 아들에게 입혔던 그 옷이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음식,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죠. 회장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지 아들로 사랑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 집안을 봤을 때,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보살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제가 평생 갈망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만에 만진 아들의 머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아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마침내 회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을, 당신의 손녀를 괴롭혔던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회장이 민철이를 돌아봤습니다. 민철 씨. 아니, 형님. 민철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민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50년 동안 모셨고 효자로 사셨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배워야 합니다. 민철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형제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도 민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회장이 지은이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민준아. 나는 너희 결혼을 축복한다. 진심으로. 지은이가 울먹이며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그 말에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내가 이제 할아버지구나. 병실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5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지은이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와 민준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방에서 손녀의 한복 고름을 매주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치마 저고리가 참 예뻤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지은아. 내가 받아야 할 행복이란다. 거울 앞에 서서 손녀를 바라보니 문득 5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젊었고 저렇게 행복을 꿈꿨었지요.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민철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은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강재혁 회장, 아니, 제 아들 재혁이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달려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그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민철이도 옆에서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양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걷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하객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참 복 많으시네요. 아드님이 두 분이나. 그 말을 듣고 재혁이와 민철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지. 이 아이들이 함께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재혁이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재혁이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동안 저는 가족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민철이 그리고 재혁이의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재혁이의 아내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제대로 인사드려요. 며느리 윤희입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재혁이가 민철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죠. 가족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민철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집에 가도 되나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집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서로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지은이가 떠나고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이 낡은 집이 낯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시는 건 어떠세요? 더 좋은 집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아.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겠니? 재혁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럼 집을 고쳐드릴게요. 이 집 그대로 두되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조금씩 고치고 있어요. 형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재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어떻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 재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이 걸렸구나. 내 아들을 다시 만나는데.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베네 저고리를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세월이 있었기에 민철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비록 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는 사랑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지. 두 아들을 가진 것. 하나는 피로 연결된 아들, 하나는 마음으로 연결된 아들. 두 손녀를 본 것. 지은이와 재혁이의 딸도 이제 제 손녀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였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왜 밖에 계세요? 민철이가 제 어깨에 쇼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냥 달이 예뻐서. 민철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정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지나간 50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민철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베넷 저고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꺼내 안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재혁이가 다시 올 것입니다. 민철이랑 함께 마당의 화단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흙을 파고 꽃을 심는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됐구나. 그렇게 저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습니다.